네, 정치 인사이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한 달 잘 보내셨죠? 네, 이제 개강이겠네요, 좀 있으면. 네, 다음 주에 개강. 바빠지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회색지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 그런데 회색지대 민주주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학문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요 하나의 은유에 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학술적인 문헌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은유인데요. 저희가 회색이다 하면은 검은색과 흰색의 뭐 중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하고. 또 어떤 회색은 검은색이 가깝고 네. 또 어떤 회색은 또 흰색에 더 가까운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요. 네. 모호성이 본질입니다. 회색이라고 하는 그 은유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 정치나 뭐 사회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공식적인 제도적인 규범, 또 규칙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인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근데 또 독재도 아니에요. 예, 근데 또 이거는 민주주의다. 하기에는 또 독재적인 요소들이 자꾸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형식적 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운영의 어떤 그 실질적 규범은 거의 무너진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내지는 비민주적인 제도적인 요소가 포함이 돼 있거나요. 그래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회색지대 민주주의 상태다 혹시 이렇게 진단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예. 네,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 체제인데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문제적인 요소가 많은 나라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선거도 하고 다당제도 있고 민주적인 형식을 갖췄지만 사실상 권위주의 체제인 나라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은 전자 앞쪽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 저희가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한다면 큰 틀에서 민주주의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다당제. 또 정기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인 참정권과 자유권이 보장되느냐. 네. 네, 이런 걸 보면 한국은 민주주의인 거죠. 네. 근데 추가적인 민주주의 기준을 저희가 도입을 해요. 어떤 건가요? 예를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 첫 번째가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느냐. 네. 저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이제 좁은 의미에서 권력을 어떻게 쥐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경쟁을 해서 뽑자. 예. 근데 권력의 행사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인데 그 권력이 견제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장치가 있느냐. 네. 이게 이제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자유의 보장이에요. 네, 뭐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의 비판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이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실질적인 대표성입니다.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을 했는데 네. 실제 권력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뭐 대통령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벌이라든지 마피아라든지 이런 쪽이 실제 권력을 나눠 가진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국이 안전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는 거죠. 세 가지 말씀해 주니까 더 이상 별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국의 직관적으로 들어오시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요 세 가지 기준을 교수님이 지어낸 게 아니라 네. 세계적으로 학계에서도 같이 이제 공유되고 있는 기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립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이론들이 정립이 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경험한 정치 현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네. 민주화가 됐지 않습니까? 한국도 87년에 민주화가 됐고요. 그렇죠. 많은 나라가 민주화가 됐는데 세계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 그 군부 독재 이런 의미에서 대조되는 의미에서 민주화가 됐는데 그런 민주주의 개념으로는 전혀 현실을 저희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학자들이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민주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 그렇죠. 사실은 네네. 여기에 이제 그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요 세 가지 기준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지는 네. 그 주된 원인은 공통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민주주의 요소하고 권위주의 요소가 혼합된 이런 정치 상황이 사실 상당히 널리 발견되고요. 예. 그리고 오래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오래된 개념을 말씀을 드리자면 딕다두라라는 스페인어가 있어요. 뭐예요? 딕다두라가 이 독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신조어를 만든 거죠. 딕타 블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란다, 블란도 이런 거는 부드럽다, 관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재인데 관대한 체제인 거죠. 어허. 예. 그래서 반대로 데모크라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데모크라티아라고 하면은 민주주의인데 그렇죠. 두라 이러면은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딱딱하게 때리기도 하는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민주주의에 가깝지만 좀 아닌 측면이 있는 네. 나라, 또 독재인데 또 관대한 나라, 이런 현상이 사실 1930년대부터 일원화가 됐습니다. 네. 스페인의 프랑코 체제라든지 멕시코의 제도혁명당 장기 집권했죠. 근데 이런 현상을 국제적으로 주목을 많이 하기 시작한 게 1990년대 후반 정도부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을 설명을 이제 학자들이 많이 시도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도 민주화가 87년에 그렇죠. 됐죠. 대만도 87년에 됐고요. 그리고 89년에 공산권 붕괴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미국의 정치학자인 세뮤얼 헌팅턴 같은 사람이 민주화의 제3의 물결 이런 책을 냅니다. 세계적인 물결인 거죠.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학자가 92년에 역사의 종언이라는 유명한 책을 내요. 되게 유명했죠. 네, 자유, 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일단 명목적으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민주주의는 제대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집권 세력들이 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경쟁은 하기 싫은데 네. 옛날 같은 독재를 하기에는 시대 상황이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외양을 갖추고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정치적인 기술들이 세계적으로 발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 여기서 네. 제가 하나 좀 비교가 돼야 될 게 네.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비슷한 약간 결의되는 게 그거는 민주주의 제도 형식적 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네. 사실은 어떤 그 정치가 중도화되면서 네. 그러니까 어떤 이른바 정치꾼들에 의해서 정치가 독점이 되고 네. 거기서 그 뭐랄까 국민들의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엘리트 정치로 귀착이 되면서 담합 정치로 가버리는 예, 예. 이런 걸 지적하는 게 포스트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네. 회색지대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요. 예. 이게 이론이 발전된 맥락은 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그 영국의 사회학자 그 콜린 크라우치라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2000년대 초반부터 정립을 한 이론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나 법치 네.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경우들은 많은 경우에 독재 과거를 갖고 있거나 이제 민주주의로 전환한 지 오래되지 않은 나라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금 이 포스트 민주주의 이론은 저희가 알고 있는 선진 민주주의 나라들인 거예요. 선진 민주주의라서 권력의 남용이나 예. 방금 말씀드렸던 자유의 제한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다수 국민들의 어떤 현실의 어려움들 또 정치적인 요구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이 제대로 대표되지 않고 대표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자기들끼리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기준으로 이런 나라들을 측정을 해보면 네. 민주주의 지수상으로는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대표되고 있지 않다. 예, 누구를 뽑든 간에
대기업이라든지 글로벌 자본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이런 경우를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계속 이른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서구에서 많이 나타나면서 네네. 그게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그렇게 분석을 하던데 이게 포스트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뭐냐면 국민적 뭐랄까 반반 이런 실망. 것들이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포퓰리즘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정착이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하던데요.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조적인 배경은 뭐 신재주의 세계화라든지 경제적인 불안의 가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정치적인 차원에서 추가된 어떤 요인을 저희가 찾아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런 거대 정치 세력들의 실망한 유권자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신흥 포퓰리즘 세력들이 그렇죠. 우리가 당신들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기대를 걸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체제상으로는 민주주의인데 여러 가지 이런 아직 역사가 짧은 민주주의로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포스트 민주주의의 문제를 함께 갖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라 볼 수가 있죠. 제가 단순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 굳이 회색지대 민주주의와 포스트 민주주의를 굳이 나눈다면 대한민국 같은 회색지대 민주주의에 좀 더 어떤 그 경도되어 있는 그쪽으로 이제 그 성격이 더 강한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에 관해서 썼던 논문들에서 포스트 권위주의의 문제와 포스트 민주주의의 문제를 함께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포스트 권위주의라는 건 권위주의 체제였다가 벗어났는데 충분히 벗어나지 못한 거고요. 뭔가 국민들도 뭔가 강한 리더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게 사실 있잖아요. 아주 위험하게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가 보통 비교를 할 때 한국의 뭐 경제적인 정치적인 여러 상황을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선진국들입니다. 근데 중남미나 동남아시아하고 비교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적인 불평등의 정도나 빈곤율이나 정치적인 문제의 성격을 봤을 때 중남미하고 비교해야지 좀 비슷하게 보이는 측면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께서 그런 비교를 원하지 않으시죠. 선진국하고 비교하는 걸 원하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과 유사한 정치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에. 또 몇 년 전에 이제 이른바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또 이 단어가 또 유행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것들도 회색지대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정치 지도자 유형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좀 전에 포스트 민주주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주 흥미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른바 스트롱맨 강력한 지도자 또는 심지어 저희가 이런 서베이를 할 때 권위주의적인 국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게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그런 응답자들이 이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회색지대 민주주의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교수님? 이게 이제 저희 민주화가 된 것이 87년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그 87년 민주화에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건강하고 찬란했으나 점점 더 퇴색된 것인지 이런 질문으로 제가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건강했지만 점차 퇴색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저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국민적인 열기 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점점 더 퇴색되고 지금은 시들어졌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990년대, 200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진보 보수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지식인 사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다양화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네. 민주주의, 민주화 이러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측면도 있어요. 거기에 뭔가 위선과 이중성과 환멸과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퇴색의 측면이 있는데 체제의 측면을 저희가 놓고 본다면 처음에는 87년 민주주의가 좋았는데 점점 더 나빠졌다라기보다는 언제나 나름의 문제가 있었다. 언제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어떤 하고 점에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격의 변화가 계속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정부 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지만 실제 권력은 전두환 정권과 마찬가지로 신군부가 쥐고 있었던 거죠. 그 뒤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는 민주화, 자유화가 많은 부분 이루어졌지만 네. 저희가 기억을 해본다면 삼김 정치라고 이야기했던 보수 정치의 문제가 네, 있었습니다. 있었죠.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소위 말하는 정치 시장이 활성화된 거거든요. 네.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유권자의 마음을 놓고. 그래서 과거의 보수 정치가 해체되긴 했는데 그것과는 다른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포퓰리즘, 팬덤 정치, 유권자의 양극화 이런 새로운 문제가 또 나타나기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양상은 변하지만 민주주의의 다양한 결손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공통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문제점이 뭐였느냐? 저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은 87년 민주화의 슬로건이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호언철폐, 직선제 개헌이지 않았습니까? 호언철폐 독재타도 네, 직선제 독재타도 개헌. 직선제 개헌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럼 핵심은 뭐냐면은 국민에게 투표권을 달라. 네. 그리고 경쟁해라. 네. 그러면 선택하겠다. 그렇죠. 이걸로 요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담겨 있는 함정이 뭐냐면요. 그 요건을 충족시켜서 선출된 권력이면 무조건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른바 권력 남용 남용의 견제 문제가 정치가 생기는 작동이 거죠. 안 됐다. 네. 아, 그리고 그 남용의 결과로서 자유의 제한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집권한 동안에 우리가 선택받은 권력이니까 다음 선거에서 저 적폐 세력이 집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위험한 발상인 거죠. 직선으로 뽑힌 최고 권력자가 주변에 네. 이른바 측근 실세라든지 그렇습니다. 친인척이라든지 네. 이른바 호가호위하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위임되지 않은 권한을 마구 행사해 버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학문적인 개념으로 아까도 질문하셨듯이 이와 같은 정치 현실에 대한 학문적인 이론이나 네.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지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 한국 민주주의 87년 이후에 국제적인 문헌에서 정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해온 문제가 이른바 위임 민주주의입니다. 네, 이것이 선출된 권력이 모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네. 사실은. 네. 이게 민주주의가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배태될 수 있는 현상이냐, 네. 아니면 어떤 그 운영의 미숙에서 발생하는 하는 부작용이냐. 네.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가 네. 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이 현실에선 공존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치 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스타일 그렇죠. 내지는 통치 스타일에서 민주주의나 자유 예. 그리고 공화주의의 어떤 요소를 침해하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게 되면은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해악적인 요소가 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를 예. 들자면 한국에서 측정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예. 넓게 잡는다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이 4,000명에서 8,000명까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국가기구잖아요. 네, 거대한 국가 관료제의 수장을 대통령이 선출을 하면요. 거기서 선택된 수장이 자신의 측근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상의 실무급에서요. 역관제가 양성되는. 그렇죠. 예. 네, 권력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5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체될 때마다 그 난리통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책의 합리성이 깨지게 예,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위임 민주주의의 문제가 한국은 굉장히 큰 거고요. 거기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이른바 비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선출은 민주적으로 했는데 예. 그렇게 선출된 권력이 시민들의 자유를 군데군데서 억압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본 사례가 이른바 입틀막 그렇죠. 사태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호의 과잉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경호의 개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통령의 어떤 신체적인 안전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대통령의 심기의 편안에 해당되는 거죠. 신병경호가 아니라 심기경호로 하는 거죠. 심기경호라고 예.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보여서도 들려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 예. 이거는 어떤 자유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가장 심각하고요. 가장 낮은 수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른바 후견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있는데 그 대표자만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자의 가족, 예. 친한 사람, 예. 이른바 비선 실세, 측근 비리 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정부 때는 홍삼 트리오 문제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소통령 김현철 씨 문제가 그렇죠. 있었고, 네. 이명박 정부 때는 영포라인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 씨가 지금 등장을 하고, 네, 최순실 씨 이전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죠? 저희가 그러니까 문고리의 삶, 문고리 3, 예. 네, 3인방.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네네. 그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87년 이후에 계속된 한국 민주주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으로 핵심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 그렇습니다. 비공식적 일반화한다면. 네네. 그렇죠. 네, 비공식적이고 비가시적이라는 공통점을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결국은 민주주의를 이제 회색 지도로 몰아넣는 이유, 그러니까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런 거죠. 네네.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네, 저희가 예. 낙관적일 수는 없지만요. 네. 그대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는 때까지 해야 되는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공통된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이 뽑는다. 이게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정치권과 또 시민들의 새로운 정치 문화로서 정착이 되어야만 된다. 근데 보통 네. 일반적으로 정치적 정당성은 국민의 직접 선출과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전부가 수가 있는 아니다. 거죠. 예. 네. 그 선거라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예요. 네. 네,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은 위험한 그렇죠. 뭐 거기에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든 뭐 민족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든 무슨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든 위험한 겁니다. 네. 다당제와 참정권 그리고 정치 경쟁과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건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네. 모든 발전된 민주주의는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영국, 독일, 프랑스 저희가 그런 정치 교육의 사례들을 보면요. 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무슨 훈련을 받냐면요. 민주주의에 대한 단순한 이해가 예.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위험한 적이다라고 배웁니다. 그게 포퓰리즘이라고 배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토론의 실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체화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거는 진보냐 보수냐 내지는 민주당이냐 보수정당이냐 이런 진영의 문제를 넘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너무나 단순하고 기초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요. 국민이 선택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4년, 5년 동안 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저희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40%가 40%를 겨우 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권이건 간에 유권자의 30%대의 지지를 받고 네.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60%가 넘는 국민이 어쨌든 뽑지 않은 정권인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네.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이제 어떤 그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으로서 정당성을 갖고 네. 의회도 선출된 권력으로서 그러니까 정당성을 두 개의 어떤 대표 기관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충돌이 발생하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차라리 내각제가 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떤 정책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국민들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요 얘기라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저희가 수평적으로 대통령의 행정 권력과 의회의 권력 예. 이 양자 사이의 관계로도 볼 수가 있지만요. 예. 수직적으로 그와 같은 대표 기관들, 대표자의 권력과 시민 국민의 관계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수평적인 상호 견제와 또 수직적인 소통을 교차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는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는 선거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4년 내내, 5년 내내 그 선거와 선거 사이에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의 대표자, 대표 기관들이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느냐. 이 문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너무나 저발전되고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알겠습니다. 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그 바꿔서 지금 말씀하신 회색지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네. 정당 내부에다 이른바 정당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여기에도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당내의 최근에 그 공천 문제, 예. 국민의힘은 너무 잡음이 없고요. 그렇죠. 민주당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모호한 민주주의, 회색지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면 그 본질은 이런 겁니다. 너도 나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요. 네. 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당내 민주주의에 적용을 시켜본다면요. 예. 당내 민주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정당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럼요. 근데 현실을 들여다보면요. 전 국민의 모바일 투표를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데 그 비중을 높이는 게 민주주의냐. 미묘한 이슈죠. 그게 아니라면 평당원의 비중을 높이는 게 민주주의냐. 내지는 대의원 대회냐, 전당대회냐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네. 명분 싸움이에요. 네. 실제로는 뭐냐면은 자기 정파에 더 강세를 보이는 쪽에 비중을 높이는 게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다라고 서로 간에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적인 질문으로는 현실을 포착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당내에 보다 더 어떤 다층적인 네. 그런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를 저희가 만들어내야만 민주주의를 명분 싸움으로 이용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결국은 윤핵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결국은 용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좌우되는 네. 어떤 그러니까 이 당권의 집중 현상. 네.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그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부터 해서 쭉 이어져 오는 것들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비판들이 뭐 많이 그게 있죠. 아니다. 뭐 이런 네. 지금 논란. 결국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결국은 당 리더의 문제. 네. 당 리더가 어떻게 그 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만큼 정당하게 민주적으로 행사하느냐의 문제. 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본다면 이거는 지금 그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역행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딘가 책을 보니까 독일의 사회민주당을 그 연구한 그 미헬스의 정당론 이걸 보면 네. 그 전통이 오래된 여기서도 결국은 당 리더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된다. 네. 관료화된다. 네. 이 지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옳은데 현실에서 나타나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예.
미헤스 시대하고 지금 조금 물론 구조가 저는 다르다고 한 생각을 100년 전 하는데요. 얘기고 예. 미헬스가 그 관료제 철칙에 대해서 네. 3인당을 연구를 했던 이유가 예. 당시에 독일 3인당 그리고 독일 노조 예. 이거는 보수 정당들이나 이런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조차도 관료제의 철칙이 나타나니 얼마나 현대 조직에서 관료제의 문제가 극복하기 힘든 것이냐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의 문제, 내부적인 뭐 복잡한 건 제가 잘 모릅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그것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구조적인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께서 네. 어떤 탈법적인 방식으로 대표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선출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출하신 분들에게도 함께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간에 그것이 대표 리더 1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대표를 선출한 네. 그런 어떤 기층의 의견과도 관련이 있는 거라고 저희가 같이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양극단의 견해가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선출됐으니까 이거는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출의 정당성을 절대화하는 거고요. 반대쪽에서는 어떤 견해가 있다면요. 그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당내 민주주의가 말하자면 이제 당내 민주주의보다 리더의 권한이 합리적인 리더의 권한이 더 강화됐을 때 큰 틀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한편으로 함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리더가 거시적인 의미에서 큰 틀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리더인지 아닌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겪어봐야 하는 거죠. 겪어봐야 하는 거죠. 근데 그 겪었을 때의 대가는 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로버트 달이라는 정치학자가 이야기했던 수호자주의. 네, 엘리트주의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민의에만 맡길 수가 없고 합리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근데 그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사람인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미헬스가 이제 3인당을 연구를 했을 때 3인당은 기층의 노조 조직에 그러니까 받쳐주고 있는 아주 긴밀하게 되어 있는 계급 정당이었고 이념 정당이었단 말이죠. 그런 데에서도 어떤 1인 집중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대의 어떤 정당,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국민정당, 포괄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지금 흐름에서는 결국은 1인 집중이라는 것은 더 옳고 그른 걸 지금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구조적으로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더 심하다 덜 심하다는 측면보다도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1인 집중이 강화되고 또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가 선택했다. 다수가 지지한다. 그게 당내 다수이든 내지는 여론조사에서 다수이든 간에 이른바 그 다수의 폭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나라의 차원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다 더 다층적이고 복잡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바로 거기서 갈리는 건데 1인 집중이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집중된 1인이 어떻게 그러면 그 권력을 행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계통을 따라간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사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측근, 비선, 뭐 실세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 결국은 민주주의 어떤 근거를 흔들어버린 이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고. 그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그 유권자들의 권한이나 내지는 참여가 커질수록 그런 다수의 지지를 정당성 기반으로 삼는 1인 내지는 소수의
권력의 남용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원, 네. 제도적인 권한이 다원화된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의 권력의 여러 지점 중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국 사회는 그런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그 권력 자원을 어느 쪽이 네.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너무 많은 권력이 오고 가는 그런 어떤 진자 운동의 어지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그 교수님이 회색지대 민주주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 네. 틀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근데 아닌 부분들 이걸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입을 하면 시스템 공천을 양당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시스템 공천. 그런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 파열음이 계속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의 표상이 시스템 공천 그 자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네네. 네. 그래서 그 시스템 공천의 반대말이 예. 자의적인 공천이지 않습니까? 사천이라고 사천. 이야기하죠. 네. 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식적인 권한이든 비공식적인 권한이든 갖고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반대쪽의 시스템 공천이 그러면 대안이고 정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실질적인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에 의해서 네. 얼마든지 명분으로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포장이 생각을 해요. 될 수가 있는 포장이 거죠.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 하나의 어떤 예가 이제 그 회색지대 민주주의 그것도 예가. 회색지대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예를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정리해서 정리 차원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서 어떤 점부터 풀어야 된다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리한다면. 네, 정리를 저희가 간단히 하자면 문제의 핵심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저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단순한 이해. 이게 1987년 6월에 아직까지 한국 사회, 한국 정치가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또는 보다 더 깊은 수준의 그런 민주주의의 이해가 우리 사회 정치권과 시민들의 네. 어떤 일반적인 정치 문화로서 정착이 되는 힘든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 형식적 절차만 지킨다고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네. 거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네, 텐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진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